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자 윤재 초이스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 제가 한참 찾다가 찾지 못해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윤재 초이스는 인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크래프톤이 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얼리 출시일이었고 하루 만에 좀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크래프톤 인조이 출시 40분 만에 스팀에서 1위를 했습니다. 드디어 배틀그라운드의 인기 단 한 가지 원게임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신작 인조이의 초기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스팀 사이트 내에서 최고 인기 게임 탑 1에 인조이가 바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출시 형태는 얼리 액세스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스팀에 가격이 44,800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신다면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성과가 중요합니다. 스팀 글로벌 인기 찐 목록에 1위를 이미 달성한 상태였고 출시 직후 40분 만에 스팀에서 1위에 등극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반응을 해줬습니다. 6% 넘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도 불구하고 선방한 주가를 보여줬죠. 두 번째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그런데 이 화제의 심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심즈 이렇게 해서 심즈와의 비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조이와 심즈가 어떤 부분이 다를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차원에서는 실사 느낌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커스터마이징, 자유도 부분에서도 인조이가 조금 더 창작 툴과 자유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임 플레이 스타일 차이에서 조금 더 몰입감 있는 현실 시뮬레이션이 AI 기능이 추가가 됨으로써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AI 부분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사양 PC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실사 수준의 놀라운 그래픽이 필요하고 지금 보신다면 AI 기반의 상호작용과 도시 전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점, 방대한 커스터마이징과 창작 툴이 필요하다는 점, 반면에 높은 사양이 요구되고 멀티태스킹이나 UI 적응이 불편하다는 피드백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심즈는 함께 옆에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그렇다면 원게임 리스크에 정말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저희 주식 투자자분들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크래프톤이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조 원을 상회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원게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중국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작이 정말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옆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에서 크래프톤의 매출 추이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조이 흥행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오늘 증권가의 지금 목표가가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44만 원 부근에서 50만 원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 상향하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보이시죠? 50만 원까지도 지금 크래프톤의 목표가를 지금 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많이 나와 있는 지금 단어가 PUBG라는 단어입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의미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가 원게임이었죠. 그런데 이 원게임 자체도 인조이를 제외하고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배틀그라운드가 최고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조이 모멘텀에다가 기존에 있는 게임도 잘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기사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추가적인 신작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 이슈, 여기에다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인도 게임 개발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크래프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원게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대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2% 넘게 밀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저점 부근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예견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증시 하락에 관련된 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제 전망이 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 예측이 맞아버리게 됐고, 하지만 이제 이런 예측은 충분히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찜찜하게 아직 남아있지 않은,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50%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려 왔습니다. 여전히 저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고요. 지금의 이제 상승 후에 빠지는 현 시점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의 낙폭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자동차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또 추가적으로 꺼낸 바가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좀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도 하고, 한국 증시도 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은 그동안 이제 금 가격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요 상품 시세를 통해서 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좀 급등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직전 이번 거래일에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는 금 가격은 사실 우리가 마냥 좋게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시장을 위험하게 본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띠지 못하고 있죠. 더더욱이 미국 시장마저도 이제는 그다지 많이 신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증권이라든지 투자 시장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불경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불경기가 닥쳐왔는데 미국도 이제는 이 불경기에 동참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적인 불황이 뿌리 깊숙이 이제 자리 잡게 될 거고, 이게 심리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투심이 많이 악화되게 될 텐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는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잠시 안정성 있는 쪽으로 피해 있어야 될 때다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시장이 이제 크게 안 좋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명분을 들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출 텐데, 그 과정 안에서 시장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 하에서 지금의 이 금 가격 상승은 단순히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을 염두에 둔 상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좀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서의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고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고 있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고 있다면 사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현금 50%가 계속 확보되어 있으시는 게 중요하겠고 기준금리가 우리가 보통 2%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2%대로 이제 내려오거나 2%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매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2% 근사치로 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내려가더라도 시장이 이제 안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꽤나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략 이제 한 3% 아래로 다시 말해서 이제 2%대로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매우 공격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빨리 재개가 돼야 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방 사이클을 좀 열어두고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립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하락하는 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실지 좀 조언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게임주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신작에 대해서 하루 만에 좀 출시 40분 만에 스팀에서 인기 1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 넘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I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국 안에서는 플랫폼과 게임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네이버가 대장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안에서는 크래프톤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3N 기업들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넷마블, 넥슨, NC소프트를 보실 텐데 사실 이제 이 3N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요. 뭐 확률 조작 사태라든지 각종 안 좋은 이슈들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좀 외면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이제 좀 사행성이 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받기도 했었고, 게임의 이제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을 올리는 것보다는 너무 이제 그 장사로서만 접근했다라는 좀 비판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게임적인 그 내부 퀄리티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거듭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엔비디아 같은 대표적인 그래픽카드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AI발 바람을 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컴퓨터 사양, 그래픽카드 사양을 이제 따져가면서 게임을 해야 됐던 고사양 게임들, 다시 말해서 이제 고퀄리티의 게임들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앞으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요.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밈도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 밈에서 스트리머였어요. 네. 그 스트리머분이, 타임머신이 개발됐다고 해가지고 2025년, 2024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10년 전인가 15년 전에서 넘어온 거예요. 네.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2025년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PC방 엄청 좋아졌다. 이러는 겁니다. 와, 뭐 이런 것도 있고, 와, 그 무슨 게임을 하고 있을까? 네. 엄청 발전했겠지? 해가지고 봤더니, 와, 아직도 서든어택 하고 있어. 와, 아직도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어. 네. 아직도 롤을 하고 있어. 1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거죠? 없어. 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발전이 없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를 좀 시사해주는 부분이었는데, 한 10년, 15년 동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게임 회사들이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윤 추구하는 회사들인데 왜 놀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게임 퀄리티가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의 발명과 맞물려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게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게임으로서 개발을 그쵸. 역량을 집중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자그마한 기기 안에서 게임을 굴리는 게 얼마나 사양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한 10년, 15년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그래픽카드의 이제 개발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최근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던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게임 내에서의 그 퀄리티로 인정을 받은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는 계속 각광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세계화에 성공한 퀄리티 높은 게임으로 평가받았던 그런 기업은 사실 크래프톤이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 같은 기업이 이제 앞으로 차세대 한국의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하나만의 게임으로서 좀 이어가는 게 너무 불안하지 않는가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스팀에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1위를 찍은 그쵸. 인조이가 이제 평가받고 있고 크래프톤의 강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또 봐요. 최근에 이제 하이브 관련해서 좀 얘기를 섞어보자면 이 게임 업계에서도 엔터 업계랑 서로 연결되는 게 많거든요. 엔터 업계는 게임 업계를 부러워하고 네. 게임 업계는 엔터 업계를 부러워하고 서로를 부러워하는 그런 게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엔터 업계도 그렇고 게임 업계도 좀 유사한 패턴이 뭐냐면은 리스크를 어떻게 해느냐를 했을 때 요즘 엔터 트렌드랑 게임 트렌드가 지금 리스크 분산 효과로서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엔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아이돌 그룹을 하나 육성하는데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돌 그룹이 흥행에 실패했을 때는 완전 그 기획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엔터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게임사도 좀 유사한 패턴이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게임이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 그대로 그 회사의 존망이 이제 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기업들이 그 다음 순서로 가게 되는 게 멀티레이블 체제, 멀티 스튜디오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멀티레이블 체제로 하이브 산하에 여러 기획사들이 존재하게 되죠. 뭐 이번에 그 뉴진스 사태도 법원에서 이제 하이브 쪽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이브 체제 하에 어도어라는 레이블이 존재하는 거죠. 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 휘하에 지금 멀티 스튜디오 체제가 갖춰져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발을 넓혀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스튜디오에서 게임이 망해도 다른 스튜디오에서 성공하면 그게 보완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게임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도 진출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이제 배틀그라운드 성과가 상당히 또 두드러질 걸로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크래프톤이라는 대장이 끌고 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양상으로서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펄어비스를 잠시 보시게 되면 솔직히 이제 크래프톤 같은 이런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은 사막이라든 뭐 퀄리티 좋은 게임을 개발해내고 하긴 했지만 크래프톤 정도의 이제 이런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통한 어찌 보면 리스크 테이킹과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알령 해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뭐 데브시스터즈라든지 그 다음에 W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발 수혜를 받는 게임으로는 대장격으로 이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해주신 그 소개해주신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인조이요.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기술력을 접목시키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AI발 게임 산업의 성장 속도를 우리가 크래프톤을 통해서 또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AI와 게임의 접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유명한 게임광입니다.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요. 테슬라가 게임광은 아니죠. 네, 일론 머스크가 그 유명한 게임광인데 네. 디아블로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디아블로를 좀 그 유사한 그 감성으로 만든 패스 오브 엑자일도 완전 진성 유저로서 지금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일론 머스크의 AI라든지 로봇 산업의 그 생태계 안에 게임도 같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실제로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오늘 크래프톤을 소개해 주셨는데 단연코 이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도 게임주는 이제부터 좀 엔터주와 함께 경기가 이제 앞으로 호조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세를 보일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강세를 보인 크래프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도와달라라고 짚어드렸는데 하지만 오늘 같이 출시한 게임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넥슨에서도 카잔을 출시를 했는데요. 네. 오히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거든요. 네. 근데 스팀에서 인기 게임 5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존 주주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프리미엄을 뺏기게 되면 그 주식은 이제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겪은 거고 주가도 그렇게 떨어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3M 기업은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실 앞으로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3M은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그걸 뒤집을 정도의 혁신적인 게임을 내놓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된다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고 투자를 고려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해서요. 아직은 3N을 투자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넷마블, 넥슨, NC소프트는
좀 나중을 기약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게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픽해주신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슷한 단어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M과 SL의 싸움입니다. 지금 차트도 쓱 보고 오니까요.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고점 부근에 놓여있는 두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SM이냐 SL이냐 늘 두 가지 종목을 다 좋게 보시는 종목들을 들고 오시다 보니까 오늘도 어떤 초이스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SM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오늘은 SL입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은 그러면 SL로 픽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SM 왜 비초이스실까요? 신고가 영역인데. 네, 일단 SM 역시도 이제 너무 좋게 보고 네. 있고요. 뭐 저는 항상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들고 나올 때 둘 다 좋은 기업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장의 씬을 이끌고 있는 거는 저는 자동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동차를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초이스는 SL을 들고 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씬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 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한알령 해제랑 그다음에 자동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신규 섹터로도 이제 자동차가 평가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알령 해제라는 것은 이제 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이 드디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중 무역 전쟁의 제1번 목적은 중국의 문호 개방에 있다라고도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2기 정부 들어서 소정의 목적은 이제 달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중국이 주변국들과 같이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문을 걸어 잠궜었는데 이걸 이제 다시 빗장을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문화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삼지엔터 같은 뭐 티니핑이 맞나요? 핫추핑, 티니핑. 맞아요. 핫추핑, 티니핑, 등골 브레이커라고 이제 불리고 네. 있는 파산핑이 더 익숙하죠. 그럼 이제 파산핑은 알겠는데 티니핑인지 티치핑인지 맨날 헷갈립니다. 티니핑입니다. 티니핑. 네. 캐치 티니핑. 캐치 티니핑인데 네. 저한테는 파산핑이 더 익숙해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삼촌, 이모들 지갑을 박살낸다는 파산핑. 네.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진출을 했을 때 성과가 또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사랑의 불시착, 뭐 도깨비 이런 유명한 드라마들을 제작한 이런 콘텐츠주. 제작사들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호 개방을 앞두고 이제 문화 교류가 시작되면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 다운로드로 보지 말고 돈 내고 봐야죠. 네,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 산업들이 또 두각을 드러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한알령 해제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한알령이 됐을 때 어떤 업종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뷰티 업종과 엔터 업종들이었습니다.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매우 부담되는 자리인 게 사실이에요. 대장주로 꼽아볼 수 있는 게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그거는 제가 여기 한 5, 6개월 전에 출연했을 때 이미 알려드렸고 주가가 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서 이제 와서 좀 다시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은 그에 비해서는 바닥 대비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신고가를 쓰는 영역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SM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증권가 호평 속에서 목표가가 줄 상향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M이.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제수에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에스파를 비롯해서 영업효율화랑 같이 저연차 아이돌의 팬덤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YG 엔터가 최근에 그 GD가 컴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베이비 몬스터가 맞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의 성장성도 기대되면서 특히 이제 블랙핑크 같은 다시 말해서 헐리우드에서 미국에서 먹히고 있는 이런 아이돌 그룹들의 성장성도 기대되지만 SM의 이제 성장세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의 신고가 랠리를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SM을 준비해왔고 사실 제가 준비해온 게 한 종목이라 SM을 준비해온 것 뿐이지 굳이 네. SM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엔터주 전반을 한번 지켜보자.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4대 대형 기획사, 대형 엔터사라고 부르는 SM뿐만 아니라 YG 엔터,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 이런 4대 엔터 회사들은 모두 좀 괜찮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DOU라는 주식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DO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팬 소통 플랫폼, 팬덤 소통 플랫폼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보통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공연이라든지 앨범 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을 많이 창출해냈고 사실상 오프라인 사업이 보통 주가 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통 플랫폼으로 나아가면서 플랫폼 사업으로서 이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의 몸은 유한하기 때문에 분신술 써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공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는 한 군데에서 전 세계의 팬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수입을 땡겨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이런 팬덤 플랫폼의 이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또 보여지고 엔터 산업의 이제 미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DOU 같은 부분들도 팬덤 플랫폼 사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신고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SM 들고 오셨는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도 짚어주셨고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더 보자라는 내용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인공은 자동차 쪽이다. 자동차를 집중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SL을 들고 오셨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쪽 괜찮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세 리스크에 좀 웃었다가 하루 만에 또 울고 있는 섹터가 이 자동차 부품, 자동차 종목들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앵커님 제가 예전에 그 관세를 부과하는 섹터가 투자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보통 이제 관세를 매기는 업종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오히려 관세를 매기는 업종이 육성을 하려고 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는 업종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때 오히려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가에다 이제 국가 단위로 관세를 매겼죠. 철강, 알루미늄 다음으로는. 그러면서 국가 단위로 관세를 매길 때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이 자동차, 의약품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드렸죠? 자동차, 의약품 주가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긴 시간 호흡을 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결국 자동차 관련주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관세를 매긴다는 건 그걸 육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돈이 되지 않으면 관세 매길 필요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그거 돈도 안 되는데 관세 매겨서 뭐 합니까? 어차피 돈이 되지도 않는 건데 뭐 뺏길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되니까 이 돈을 뺏기니까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는데 심지어 한국은 이제 특혜까지 받게 될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25% 관세를 못 박아서 또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현대차의 투자가 있고 나서였습니다. 참 이 자동차 관세를 또 언급한 시점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차의 31조 미국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정말 엄청난 성과다. 현대는 위대한 기업이다. 서로 정의선 회장님이랑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서로 칭찬하느라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트럼프 정책이 옳았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돈도 못 벌고 미국에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트럼프 말 믿고 미국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론이 형성됩니다. 네. 그럼 다른 기업들이 미국으로 갈까요? 아, 미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그 빗장을 풀어줄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현대차는 뒤로 주든 앞으로 주든 특권을 주고 특혜를 줄 겁니다. 이거는 뭐 제 내피셜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트럼프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인데 미국으로 공장을 다 돌리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관세 먹일 거라고. 미국에 공장 짓고 생산해야지 안 그러면 다 관세로 공격할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누가 오늘 한번 보고 있었더니 현대가 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현대가 장사가 안 돼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이 미국으로 올까요? 아니죠. 제 말에 무게가 실릴까요? 네. 무게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대가 잘 나가게 만들어야 트럼프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 트럼프 정책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 골자예요. 근데 지금 뭐 자동차 관세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심지어 현대차 그룹도 다 빠지더라고요. 이거 뭐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어떻게든 특혜가 주어질 거예요. 관세뿐만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든 결론적으로 잘 나가게 만들 거예요. 미국 등에 업어타고 미국 어깨에 올려가지고 성장시킬 겁니다. 지금 GM이랑도 같이 이제 합작법에서 설립하면서 미국에서 성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좀 타격을 받을 걸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모르시네요. 미국이랑 캐나다 그거 이제 관세 부과하게 되면 미국 자동차들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서 부품 조달해 오는데 그것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멕시코랑 엄청나게 협의를 도출해내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자동차 관련해서도 미국이랑 멕시코한테 이제 관세 유예해 줬잖아요, 한 달. 그러고 나서 이제 멕시코랑 또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당분간 또 유예해 준다는 말 나올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게 어떻게든 관세적인 이익이 가게끔 멕시코랑 또 딜이 있을 거예요. 캐나다랑 딜이 있든. 다른 기업들은 뭐 알바겠습니까? 내 말 안 들은 기업들은 내 알바 아니다.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말을 듣죠. 네. 네, 차별점을 두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서운하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동맹국을 비즈니스 파트너를 자동차 관세를 매기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또 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뭐 투자 많이 하긴 했지. 그건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또 유예해줄게. 이렇게 말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찌됐건 동맹국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겐 계속해서 혜택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겐 계속해서 관세를 매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 뭐 도요타나 혼다나 이런 그 일본 자동차 그룹들을 미국 시장 내에서 완전히 앞지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안 그래도 늘리고 있었는데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될 수 있어요. 원래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일본 자동차들이 훨씬 더 유명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미국 시장 내에서 일본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 자동차가 유명해지는 날이 머지않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서 현대차의 이번 투자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해 봤을 때 지금의 흔들기는 매우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자동차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 하에서 지금의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바라봐야 네. 되겠는데 SL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이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했는데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이제 GM과의 공동 생산을 이제 개발을 추진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현대차와 GM이 공동 생산을 하는 자동차들에도 헤드램프라든지 각종 부품을 공급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SL은 과거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의 박스권을 구축한 종목입니다. 이제는 이 박스권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4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물꼬를 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급등 이후에 4년간의 박스권을 그렸는데 이 이후에 4만 원을 뚫고 4년간의 기다림, 4만 원의 매물대 돌파하는 움직임 기대해 보면서 SL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함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SL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강세를 띨 만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하시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SM과 SL을 비교해 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관심 권역에 두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볼 쪽은 자동차 쪽이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고 지금 조정에 오히려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초이스 종목 SL 짚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곽보영님의 휴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5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비중을 좀 갖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지금 수익을 만끽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뭐 일단 2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분할 매도도 좀 하셨으면 그쵸.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1차적인 중심 추세도 깨지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 이제 21선이 노란색 선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선을 아직 여기도 이탈을 안 했습니다. 지금 횡보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나긴 했는데 여기서 추세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버텨주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증시 대비해서 주가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를 좀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증시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유지해 준다거나 증시가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네. 보여주는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증시 대비해서 강도가 강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증시가 좋을 때 더 잘 가는 주식보다 증시가 하락하고 무너질 때 버티고 있는 종목들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횡보 자리는 추가적인 급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횡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적인 하락이나 급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30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욕심 내보면서 추가 급등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한한령 해제가 진행되게 되면 뭐 우리나라가 또 유명한 옛날하고는 이제 뷰티 트렌드가 바뀌기도 해서 여행을 오게 되면 화장품 사가기보다는 원정 시술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휴젤 같은 종목들 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을 급속도로 빼게 되면 살이 처지기 때문에 리프팅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위고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리프팅 시장, 보톨리늄 톡신으로 유명한 휴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3대 시장에 모두 진출한 만큼 네.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 모두 진출했죠. 그런 관점을 이제 고려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급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잔량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라면 30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세 타시면서 추가 급등 노려보시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좀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톡스 시장 내에서 단연 1등 기업입니다. 휴젤에 대해서 21만 5천 원 부근이면 정말 매수를 잘한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비중은 줄이셨으니까 10%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긍정에너지님의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밀렸습니다. 지금 며칠째 쭉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는데 31,200원 평단가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31,000원대면 그래도 높은 가격대는 아니신 것 같고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크게 이제 24년도에 나온 기업이고 25년 올해부터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흑자 전환하고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어찌됐건 이제 적자를 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제 회복세를 가져가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PER 한 30배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을 가져가지 못하고 깨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는 25,0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추세가 완전히 깨지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25,000원으로 잡으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올해 내지 내년 실적이 다시 이제 회복될 걸 기대하시면서 보유해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5,000원이 깨지게 되면 실적이 개선된다라고는 하지만 25,000원이 깨지면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듯이 급락을 했다가 회복할 수도 있는 거라 사실상 25,000원이 깨지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의 하단 부근을 꼭 확인하시고 이 매물대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25,000원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깨지지 않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에이징랜드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도 요새 추세가 많이 밀려있는 종목입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그래도 평단가는 낮게 매수를 하셔서 지금 현재 구간에도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게 고점을 보셨다면 참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69,800원 10%.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는 깨졌다라고 보시는 네. 게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라면 일정 정도 익절을 하고 잔량은 가져가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원래 이제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올해 초가 되니까 또 한다고 했다가 한 두 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한 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연준의 기조를 유지하고 관망해야 된다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이 불경기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금리 인하 압박을 언제 받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셔도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제약바이오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그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저가 매수세에 임해가지고 매수를 이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면 일정 정도 익절을 하되 잔량은 나중에 재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장기적 추세가 깨졌으니 일정 정도는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디가 깨지면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손을 그어드린 자리가 거의 다 왔죠. 네, 93,000원 네. 정도 되는데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일정 정도 익절을 하시고 잔량으로 욕심을 내시다가 추세가 다시 또 돌려지게 되면 그때 매도했던 물량을 재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 속에서 지금 추세 라인을 그려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이 깨지게 될 때는 좀 손절을 해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손절 아니시죠? 익절이시죠? 이 부분을 익절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님의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는 17,400원에 21% 들고 계십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도 많이 밀렸습니다. 12,6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지금 이 종목도 처음 본 종목 에이징랜드랑 비슷하게 며칠째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이익을 폭발적으로 내고 있지 않는 단계인데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주식들은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시장 분위기가 불안하면 이런 주식들부터 팔아요. 중소형주들, 불안한 것들, 기대감으로 사는 주식들. 근데 반면 우량주들은 꽤 잘 버팁니다. 아까 휴젤 같은 경우에도 잘 버티죠. 시장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니까. 우량주들 뭐 오히려 반도체도 SK하이닉스나 현대차그룹은 나름 선방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우량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지수 추종 상품 같은 주식들을 많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인 거는 변함이 없고 올해도 적자를 볼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매출이 늘어나서 적자폭이 좀 줄어들 걸로 전망은 되지만 올해 역시도 적자를 볼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데 이러면 그냥 내년에 흑자 전환 되는 거를 보고 매수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좀 불안감이 증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추세를 깨고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 주가 자체가 무너지는 단계로 갈 수 있는 만큼 1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물량을 좀 정리하셨다가 재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장성이야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주고 있는 안정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감안하셔서 비중을 좀 잘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비중 21%는 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실적, 이익 구조, 시총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너무 비중을 많이 담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의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현재 구간에 비중 21%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 역시나 11,000원 깨지지 않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깨진다면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님의 종목이고요. VT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00원에 20% 찌글찌글 언제 끝날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평단가랑 오늘 종가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답답함이 느껴지실 것 같은 게 VT가 한때 화장품 종목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냈었는데 고점 4만 원대를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3만 원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한활령 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호재거리가 있을 거라고도 평가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추가 급등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계속 이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되고요. 사실 이제 이익 구조가 완전히 이제 퀀텀 점프를 하면서 올라서게 되는 단계로 간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2024년 대비해서 소폭 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구조적으로 퀀텀 점프를 할 정도인가? 라고는 좀 애매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26년도도 1,500억 단위의 영업이익과 1,170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이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PER은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27배, 그리고 20배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외형 확장과 질적 성장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봄직해요. PER도 10배 정도니까요. 다만 이제 그간의 주가 상승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좀 기술적인 부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공매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각별히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차라리 공매도 타겟팅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보는 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공매도 재개 전에 좀 불안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봐서 저는 VT 같은 경우에는 27,5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좀 물량을 덜어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VT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한때 화장품 대장주의 역할을 해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지금은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얘기해 주신 부분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스페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0원에 7% 계속 빠져서 오늘은 심지어 3,500원까지 깨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종목도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거의 50% 가까운 40%대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플랜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풍력 관련된 윈드타워로도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적자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이런 걸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거는 매우 불안합니다. 시총도 지금 500억 아래로 떨어졌고요. 네. 저는 이 종목은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그럼 교체하시길 원하실까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손절해서 종목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네. 당장은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를 해두시고 추후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를 재개하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서서 이제 제약 바이오를 공략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가서 또 좋은 전략으로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교체한다라고 하면 네.
이걸 팔자마자 바로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 확보. 현금으로 좀 들고 계시는 네. 게 지금 같은 장에선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전문가님께서 요새 늘 얘기를 해주시는 게 현금 확보가 필요한 장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지만 손절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집중해 주셨고요. 그 돈을 오히려 현금을 확보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봐드릴게요. 행복하게님의 종목 한화솔루션입니다. 22,800원 15%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22,000원대 부근이면 그래도 한 2월달 고점 부근에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화학주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지금이 아니라 올해 중순에서 연말 정도에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도 그때 무슨 친구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 하나솔루션 이제 다니는 친구랑도 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이 방송에서도 그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꽤나 높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한한령 해제를 하면서 또 같이 교류가 시작되게 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분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당장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중순에서 연말 정도 되게 되면은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라든지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이 그 관세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사그라지기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때부터 시장 안정성이 좀 생긴 이후에야 하나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이든 그다음에 뭐 다른 여타 LG화학이든 LG엔솔이든 화학주나 배터리 종목주들이 강세를 띨 만한 시점이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지금 비중이 22,800원 정도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데 추매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그냥 홀딩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까지 마지막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그 디데이입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 공매도 얘기가 나왔을 때 롱숏펀드 자금 유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존에 이제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기술적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나 섹터는 좀 타겟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면 오히려 그 조정을 딛고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너무 좋은 주식인데 계속 올라가기만 해가지고 못 잡았던 종목이 있다면 공매도 타겟팅이 돼서 이제 기술적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주식을 눌림목에서 잡아보는 전략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롱숏 펀드 자금이 이제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롱의 포지션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뭐 삼성전자라든지 여타 다른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관심을 못 받아서 못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시총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치주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던 성장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그래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여부, 돌아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를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힘든 한 주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